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톡톡 유프리즘으로 넘어오면서 사용 미숙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업을 제대로 진행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페이지 148페이지를 펴주시고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라는 파트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효소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확인을 해주시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를 볼 때는 항상 우리가 학습 목표를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학습 목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소화뿐 아니라 생명활동이 일어나는데 관여하는데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효소는 생명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효소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효소 역할을 설명할 때는 구조와 기능적 측면 모두를 이야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효소가 이용되는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생체 촉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효소의 역할을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효소가 사용된 사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기말고사 5문제 중에 2문제 또는 3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 각각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2, 3번 정도는 합쳐서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체 촉매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건 바로 물질 대사라는 것입니다. 물질 대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생명체 내에서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같은 건 생명체 내라고 할 수 있나요? 1학년 과정에서는 그것도 우리 몸 속이라고 봅니다. 입 안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효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효소를 사용해야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 화학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말하면 생명체 내에서 효소를 사용하여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우리가 물질 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시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이게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고 노란색 분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 분필을 뽀걱 하고 부러뜨렸어요. 뽀걱 하고 부러뜨리면 노란색 분필이 이렇게 반, 이렇게 반 이렇게 있겠죠. 자, 선생님 분필을 부러뜨렸다고 상상하고 이게 물질 대사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얘가 물질 대사인가요? 물질 대사인가요? 맞아요. 물질 대사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물질 대사가 아닙니까? 첫 번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맞아요. 두 번째, 효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이 세 번째 질문 좀 더 자세히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분필은 탄산칼슘 또는 탄산나트륨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전부 탄산칼슘이라고 예를 해볼게요. 탄산분필 전부 탄산칼슘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얘네를 그냥 제가 끊어가지고 들고 있는다고 해도 얘네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탄산칼슘이잖아. 그죠? 화학 반응이라고 하려면 물질의 구조나 성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단지 물리적으로 이 분자 사이의 거리만 멀어졌을 뿐 얘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가 분필을 부러뜨린 행위는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하는데도 지난 시간에 너무 어려웠네.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물질 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탄수화물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여러분은 녹말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녹말. 녹말의 단위체는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세요? 그죠? 녹말이라는 물질은 포도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소화를 한 다음에 흡수를 할 때는 이 포도당이 낱개로 이렇게 포도당의 형태로 떨어져 있어야 해. 이렇게 커다란 녹말이라는 물질을 바로 흡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라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 줘야 하는데 녹말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 자연 상태에서도 녹말이 포도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녹말이 이렇게 낮게 포도당으로 분해될 수 있어요. 뭐 한 3,000년 정도 있으면. 3,000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자연스럽게 모두 분해됩니다. 이것도 확률로 계산한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입속에서 이 녹말이란 게 포도당으로 변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 여러분이 밥을 이렇게, 대표적인 녹말이 밥이죠. 빵을 막 씹다 보면 단맛 같은 고소한 맛 같은 게 막 나잖아요. 그쵸? 그때 느껴지는 게 바로 포도당의 맛이고 우리가 입에서 뭐 30초에서 60초 정도만 씹어줘도 빠르게 포도당을 느낄 수 있어. 이 3,000년의 시간을 30에서 60초로 당겼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의 소화효소, 대표적으로 이런 효소들은 반응을 빠르게 해줘. 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효소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어떨 때 촉매라고 할 수 있는지 촉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이 두 물질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거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 A라는 물질이 있고 똑같이 B라는 물질을 줬는데 C라는 물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A와 B가 합쳐진 D라는 새로운 물질이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우리는 C와 같은 것을 촉매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촉매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그래. 우리 앞서서 학습 목표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생체 촉매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봐요.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녹말을 우리가 포도당으로 쪼개고 싶어. 여러 개의 포도당이 나오겠죠. 녹말 하나에서는. 이렇게 포도당으로 쪼개고 싶어. 그런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긴 하지만 이 A와 B라는 물질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기다려주면 우연히 D라는 물질이 될지도 몰라. 녹말이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것처럼 몇천 년의 시간을 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때 효소라는 것을 넣어줬더니 이 효소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반응은 빠르게 도와줬잖아.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효소라는 녀석이 우리 몸 속에서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체 촉매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꺼보자. 대부분의 물질 대사에서 생체 촉매가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을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을 촉매라고 해.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 선생님 빠르게 한다면서요. 촉매의 기본적인 역할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느리게도 해줘야 되잖아. 어떨 때 그런 경우가 필요해요? 반응이 빠르면 안 되는 경우.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은 세포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포도당을 불에 붙여도 타면서 산소랑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도당을 빠르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꾸다 보면 400도씨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열이 발생하게 돼. 그럼 우리 몸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먹었는데 몸의 온도가 400도가 되면 피부가 다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촉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온도 37도, 약 36.5도 또는 37도씨에서 36.5도씨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때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아까 녹말이라는 물질이 여러 개의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요. 여러 개의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쌤이 왜 3000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포도당과 포도당의 결합은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강한 에너지 또는 충격도 결국 에너지죠. 이런 것들을 줘야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포도당이 낱개로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스스로 이렇게 끊어질 정도의 에너지 방출이라든지 일이 정말 드물어. 그래서 선생님이 녹말 하나가 다 끊어지는데 30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강한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아예 쪼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촉매란 녀석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녹말 같은 녀석도 분해할 때 강한 에너지와 충격이 필요한데 촉매란 녀석들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냐면 자기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 이제 효소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여기에 포도당끼리 결합을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강한 에너지 말고 여기서 드렸던 원래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드려야 되지만 이 에너지보다는 조금 약한 에너지를 줘도 얘네가 쉽게 끊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제가 강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연소를 예로 들면 녹말이 탄다라고 하면 400도씨의 강한 에너지를 줘야 하는데 37. 또는 36.5도씨 정도 되는 이런 낮은 약한 에너지, 약한 열 에너지만 있어도 효소가 이 포도당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거나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포도당이 끊어져서 각각 낱개로 나뉘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때 이런 것처럼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중학교 때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럼 촉매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400도씨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37.5도씨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효소의 주된 역할은, 효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완벽해. 효소가 뭐예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생체 촉매다. 몸속에서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어떤 녀석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정확하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고 마칩시다. 여기 보면 반응물이 있어. 그런데 이 반응물이 우리로 아까로 치면 녹말이라고 하자. 이렇게 포도당 2개 정도라고 그림을 그려놓았다고 할게요. 실제로는 포도당이 훨씬 많은 녹말이 있겠죠. 녹말이 이렇게 포도당으로 끊어지려면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줘야 얘네가 드디어 끊어지면서 포도당이라는 각각의 형태로 쪼개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효소가 있으면, 여기는 효소가 없을 때입니다. 효소가 있으면 37.5도씨 또는 36.5도씨가 되는 이 온도에서도 포도당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도록 녹말이 끊어져서 포도당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없을 때보다 쉽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 확인 질문 2개 하고 마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따로 과제는 없고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못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이걸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